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앞에서 방송을 했는데 끊긴 내용이라 돼서 다시 재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를 할 경우에 어떤 나라하고 어떤 시장이 더 위험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8번 한다,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 이런 얘기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기준금리는 0.25%씩 8번 하고 또 그것도 시장금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미리 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향을 못 준 거고요. 테이퍼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화폐를 좀 유통 속도를 많이 늘리다가 그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유자산 축소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나 또는 테이퍼링하고는. 그래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영향이 클까 한국의 영향이 클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영향이 클까 아니면 한국이나 신흥국 증시의 영향이 클까,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더 위험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그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대응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은 선진국 투자은행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투자은행들이 대규모로 자산 운용을 하거든요. 국공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선진국 투자은행이에요. 근데 선진국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증시예요. 그리고 안전성도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라는 경고가 나오면 그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흥국 채권과 신흥국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예외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그 오히려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한 7, 80% 주식이나 채권은 선진국보다 불안하거든요.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그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율 상승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채권과 선진국의 한 7, 80%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우선은 신흥국 주식을 팔면, 또 신흥국 채권을 팔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불안하구나,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또 신흥국에도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많고 외채가 많은 대기업도 많고, 그런 그 환경에서는 적으로 안전하고, 또 펀드도 주식이나 채권을 팔므로써,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신흥국을 공략을 하다 보면 외환시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선물시장도 발달되어 있고 현물시장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또 이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거기다 더하여 손발도 씻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신흥국의 채권이나 신흥국의 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주식이나 국가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미국보다도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흥국들이 외화부채가 많잖아요. 뭐 중국도 단기 외채가 많은 거는 뭐 많이 알려져가 있고 기업들이 외채가 많거든요. 흥다 사건을 계기로 확인됐다시피 외채 상환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 일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흥국 국채나 신흥국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돈 흐름을 미국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신흥국은 그 환율이 올라가거나 외화예금이 증가할 경우에는 시장금리도 상승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시중 유동성도 줄어들지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자금시장이 경색되지요. 그래서 신흥국 금융회사들은 외채 상환을 또 하고자 합니다. 외채 상환을 하려고 하면 은행들이 시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그런 행동을 하면 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전반적으로 자금시장 경색 현상, 그 다음에 시장금리 상승,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그걸 또 기대합니다. 그래야 미국 증시가 보호되고 선진국 증시나 금융시장이 보호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있죠. 쉽게 하면 디커플링을 유도한다는 거죠. 신흥국과 선진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나라 국가 경제를 디커플링 현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이 가장 안전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흥국 상장기업 중에는 한계기업도 많고 우리나라에는 한 40%가 전체 상장기업의 한계기업이라는 뭐 금융감독원 보고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많습니다. 또 신흥국에는 그 정권 전문가들 수준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 신흥국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경제 전문가들을 이용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흥국 주식을 많이 팔게 되고 또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또 실물 경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향후 그 미국이나 선진국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또 효과 또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나 특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예고하면 선진국 투자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신흥국, 특히 외화부채가 많거나 무역수지 적자국가이거나 한계기업이 많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많은 국가, 그리고 금융전문가, 경제전문가, 정권 전문가들 수준이 낮은 국가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신흥국은 대부분이 가계부채도 많고 양극화 정도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 투자은행들이죠. 투자은행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신흥국 증시를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시장 규모도 작고.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 디커플링 현상을 유도하며 국제 유동성이 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 또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선진국에 있는 돈을 미국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선진국 증시와 특히 미국 증시와 실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만 투자하고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그래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프를 보고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문가가 90%인 한국 같은 데가 가장 이용하기가 쉬운 국가지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이 먼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연준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그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2.0% 정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산 채권을 헐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 전략도 맞물려 있고 또 일본든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도 미국 금리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2.0% 정도까지 도달하면 부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미국은 보직 중에 정권 전문가들 보직 중에 전략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전략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국내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전략가로서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부 같은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도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조차 끄집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한국이야말로 가지고 놀기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들이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도 추천하고 한국 주식도 추천했지만은 지난 11월까지는 미국 주식 추천하는 사람 성공했어요. 그런데 11월 이후에는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권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그 성장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더군다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1차적으로 조정을 한번 받고 또 기술적 반동을 하도록 놔두었다가 2차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 1월 12일 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틀 상승한 다음에 이틀 상승분을 하루에 그대로 깨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제가 느끼길 때로는 1월 한 달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요.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미국 투자은행들에게 준비하라는 예고 내지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은 신흥국 주식시장, 신흥국 채권시장, 신흥국 외환시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데 위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신흥국에서도 위험 관리를 하고 미국 본토에 있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신흥국에 있는 유동성이,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만약에 전략가의 입장이라면 포유환율연구소는 전략가로서의 직업을 10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지는 지금까지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그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가능한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매도하라. 그리고 환율이 1180원 이하로 내려가면 달러를 확보하라.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신흥국이 위험하고 어떤 시장요? 신흥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거나 또 아니면 부채가 많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외환시장의 위험에 노출된 수입업체들에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하튼 오늘 얘기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함부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는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가 요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